네, 예상치 못하게 가을비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좀 불편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긴 연휴에도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김경태 MBC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으로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MBC 김경태입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궂은 날씨 또 긴 연휴 끝에 많은 할 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귀한 걸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권태선 이사장님이야 많은 분들 정말 이렇게 먼 걸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저희가 한 2월 달에 출범한 공영방송연구소가 그동안 한 3개월여 동안 많은 노력 그리고 많은 토론, 많은 고민 끝에 정말 큰 용기를 갖고 저희가 한번 이게 공개적으로 저희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이 사회 자체가 공영성을 담보한 공익법인이고 또한 지역의 17개의 지역사를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네트워크 공영방송입니다. 이러한 공영방송 MBC를 과연 어떻게 더 그 공영성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인가. 특히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정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이 즈음에 이 공영성을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확대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모아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먼 길 와주신 거 감사하고 많은 토론과 또 조언과 또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잘 경청하고 많이 받들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입니다. 공영방송제도의 혁신과 재원구조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오늘 하는 그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까 우리 김경태 소장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긴 연휴를 끝내고 또 오늘 비까지 오는 궂은 날씨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느라고 오셨을 선생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박문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공영방송 MBC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었습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크고 작은 그 위기 상황과 지난했던 시간을 무사히 극복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나날이 발전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과 산업 환경에 대응하며 콘텐츠 제작과 유통 또는 영업 활동 등을 하다 보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또 그
미디어 시장에서 그 단단하게 자리 잡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설립된 것이 MBC 공영미디어연구소입니다. MBC 공영미디어연구소는 MBC가 MBC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MBC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이자 컨텐츠 중심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를 제시하는 그런 연구소를 지향하고 2월에 설립됐습니다. 우리 박문진 이사회는 이 공영미디어연구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이사님들이 그 부족한 재원 속에서 그 연구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은 외부의 그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업 체제를 통해서 그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제안을 했고, 공영미디어연구소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여러 가지 그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들과 협력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지난 5월에 개최한 지역방송 발전 포럼이었고요. 또 오늘 이 세미나는 그 두 번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서 우리가 MBC 공영미디어연구소이지만 MBC만을 위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되고 한국 그 공영미디어, 공공 서비스 미디어 이런 모두를 위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연구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주목한 거는 서울 MBC 본사뿐 아니라 우리 16개 지역 MBC 계열사를 포함하는 공영방송 MBC 전국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제안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문제, 지역 공영방송 문제는 저희 박문진 이사회 임기 내내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했던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그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포럼에서 나온 제안이 그 공영방송의 법제도적 혁신 과제를 지역 공영방송과 지역성의 가치 구현, 나아가 그 전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으로 수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MBC를 포함한 국내외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 그 성찰, 또 그리고 상생을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들이 경쟁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함께 우리 한국 사회에 기여해야 할 그 상생의 주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럼의 좌장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항재 교수님, 그리고 6분의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귀중한 발제와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이 공영방송 제도 혁신과 재원구조 재설계를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사들도 유럽의 공영방송 못지않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세미나 그리고 공영미디어 연구소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또 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원래 안영준 문화방송 사장님께서도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해외 출장이 있어서 오시 못했는데요. 축사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외빈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연구해 주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영미디어 정책연구포럼 위원들이십니다. 먼저 포럼의 좌장으로서 수고해 주시고 오늘 기조 발제를 해 주실 조항재 부산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네, 오늘 제2주제 발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님께서도 오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창희 미디어산업정책연구소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1주제 발제자이시기도 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홍종윤 교수님께서는 지금 행사장으로 오고 계십니다. 도착하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한 개회식을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는 조항재 교수님의 기조 발제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공영방송을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지, 공영방송 정책연구포럼과 오늘 세미나 주체 전체를 관통하는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네트워크와 시장의 지배시대, 공영방송의 필요성입니다.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 조항재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내용은 그렇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좀 잊고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자명하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서 막상 없으면 굉장히 괴로운, 뭔가 이 물과 공기 같은 이런 필수제 또는 뭐 가치제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만 어떻든 가치제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공영방송 같은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굉장히 좀 애를 먹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자주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순서는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5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가능하면 짧게 그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온정주의, 파터널리즘이라고 흔히 부르는 온정주의 또는 복지주의의 산물입니다. 제일 처음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공적 규제 체제에 의해 전문 기관에, 그러니까 전문직주의를 가지는 그런 기관에 신탁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게는 리스크 거버넌스의 산물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오용이 될 경우에 굉장히 피해가 크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파시즘이 방송을
전형적으로 오용을 해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엄청난 역사적 비극을 낳았습니다. 미국식 상업 방송이 장점도 많습니다만 역시 혼란, 특히 처음 방송 초기 시대에 많은 혼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BBC라는 공적인 기업이 생긴 거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BBC는 영국식 방송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다른 동네에서 흉내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제도라는 거고요. 실제로 BBC를 보고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본 따서 자신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만 각기 다 다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ITV 같은 상업 방송을 아주 일찍 허용해서 공민영 제도를 운영했고요.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러지 않았죠. 다 공영 독점제를 유지했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TF1을 민영화했는데 이게 공공성에서 너무 실패를 봐서 다른 유럽 국가들은 공영제도,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사실상 다 포기할 정도였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된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방송은 기본적으로 미군정, 미국을 비롯한 군정, 특히 독일이 그랬죠. 반파시즘 체제를 갖추었고요. 일본에서는 NHK는 그대로 놔뒀는데 상업방송을 일찌감치 다 허용했습니다. 미군정의 산물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군정이 국영체제를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1공형 다면형 체제의 원형은 메가더 체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한국의 공영방송은 주제하다시피 정치적 후견주의와 대중적 포퓰리즘의 지배로 아직까지 시민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1980년 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여론 통제 산물입니다. 45년째 수신료가 정체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공영방송을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밑그림 같은 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지금을 우리가 네트워크 시장의 지배 시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체제는 이름만 하이브리드지 굉장히 불균형한 체제입니다. 네, 잘 알고 있다시피 방송을 비롯한 공공적인 미디어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과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들이 진작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이브리드 체제가 적어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같은 그런 가치에 비추어서 정말 얼마나 바람직하냐에 그렇다 하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은 그런 지금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그 얘기입니다. 어텐션 이코노미.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미디어를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어텐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자원 제한을 지금의 테크놀로지 지배 또는 융성 시대가 극복했다고 합니다만 주목이라는 희소 자원은 여전히 희소하고 여전히 또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불균등한 체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균등한 체제, 하이브리드 체제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사이에 굉장히 원활한 결합으로 귀결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바람직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공공성의 이중적인 위험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중심 의제는 분열되고 주변 의제는 난립하는 거죠. 수직적 권위주의 체제와 수평적 선동주의가 결합되고요. 갈등과 극단주의가 상대화되는데 이거를 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나름대로 이 갈등의 수위를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저는 허브라고 했습니다만 허브들이 없어지는 체제 또는 굉장히 약화된 체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모두 시민적인 책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가장 나쁜 단면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허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허브가 네트워크의 아주 다중적인 네트워크의 곳곳에 있어서 다원적 아젠다 담론들을 모으고요, 제도 정치와 공적 의제를 연결시키고요, 사실을 검증해주고요, 그 검증의 기준을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품질 기준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가이드 같은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려면 가져야 되는 굉장히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른바 시민 친화적 어포던스를 가져야 하는데요. 특히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민 친화적 어포던스는 공영방송이 혼자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어포던스 속에는 사회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당연히 정치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포던스는 우리가 기술을 주로 얘기하면서 어포던스를 얘기합니다만 사회적인 것도 굉장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나 소수자 영역처럼, 네, 잠깐 뒤로 넘어갈 수 있나요? 네. 지역이나 소수자 영역처럼 정보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는, 네, 여기 지금 하나 뒤로 좀 넘겨주십시오. 넘어갔네요. 네, 네, 앞으로. 네, 네, 이게 제가 빨리빨리 누르나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요. 네, 요거로 지금 조정이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네, 그 전에, 예, 앞에. 네, 하나만 더요. 네, 이런 허브 역할은 공영방송이 단일이 아니라 다원적으로 존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간 차별성, 방송 간 차별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구례의 기존 방송 질서에서의 원칙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특히 자원 중복과 낭비를 막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전체 미디어계에서 공영방송의,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들의 협력과 경쟁, 공영방송들의 협력과 경쟁이 그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제의 파이를 늘리는 동기가 될 수 있고요. 아이고, 이게 제가 세게 누르는 모양이군요. 또 넘어가 버렸네. 네, 바로 뒷페이지 걸어주시죠. 네, 앞페이지. 네, 여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이나 소수자 영역처럼 정보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는 차별성보다 존재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별성의 논리는 공급이 어느 정도 풍부할 때 의미가 있고 희소할 때는 최소 존재의 보장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의 공영방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익히 알려져 있는 대로 오공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제도를 여론통제의 제도적 명분으로 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좀 한국의 공영방송은 약간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이라는 원죄죠. 1970년대 상업방송들이 경쟁이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나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편에 구실이 됐고요. 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 KBS 안보기 운동 또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거부 운동이 물론 당연히 전국민적인 저항 운동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이른바 방송 주권 개념이 뭐냐 이런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한 그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만 공영방송 자체로만 국한시켜 볼 때는 서구에서는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재원으로서의 필요 조건이었다면 이 운동으로 인해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일종의 역사적 상흔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네, 잘 알고 있다시피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은 그대로 남았고요. 그래서 흔히 뭐 공영방송 제도를 50 체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제 새로운 상업방송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게 독립과 자유를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거고요. MBC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방송 정체의 공공적인 틀을 유지하는 다원적 공영방송 제도라는 더 큰 구상을 했다. 이것이 민주화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수의 공영방송 체제는 1공형 다민영 체제 같은 일본 방송이 보여준 질서에서는 기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찾아보면 상당히 흔한 것입니다. 네, 이 BBC를 가진 영국에서는 1980년대 초에 이미 이 채널4를 만들었고요. ARD를 갖고 있었던 독일의 공영방송 체제 역시 최대 F를 만들었고요. 네, 이 뒤로 앞으로 가는 건 좀 어렵군요. 네, 네. 앞으로 좀 가주십시오. 네.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SBS라는 제2의 공영방송을 만들었습니다. MBC의 그간의 역사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그대로 축약시켜 놓은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민영화 주장이 수없이 나왔지만 한 번도 그런 구체적인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죠. MBC가 공영방송이 된 거는 그 나라의 방송이 그 나라의 어떤 여러 사정에 맞는 이제 그런 제도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방증해 줍니다. 민주화가 낳은 가장 큰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죠. 그래서 단체 행동권을 가진 이 노동조합이 강력한 내부 경제 장치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제작 자율의 보장이 노동조합의 의의였습니다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를 보장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네. 이 체제의 큰 약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체성 규정을 미루면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고요. 광고 시장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건이 좋았습니다. 네. KBS나 MBC 모두 광고를 하면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구조에 시장이 도움을 준 거죠. 그걸 저는 교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체제의 약점은 교차 보조의 약점은 상업방송과 차별성이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SBS와 KBS와 MBC가 모두 한꺼번에 상업적인 경쟁을 광고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제도화를 더 치밀하고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하다시피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정치가 전면에 나서면서 2008년도 사법부의 판단으로 부당하게 KBS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수없이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국민적인 대표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권력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죠. 그래서 정치적 후견주의가 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뒤로 하나 더 뒤로 가야 되는데요. 후견주의가 국민적인 대표성과 후견주의의 차이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후견주의는 국민적인 대표성을 수직적인 대표성으로 한정해서 정치 권력이 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오히려 조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민적인 대표성의 실제는 수평적인 대표성도 고려해서 정치의 전행을 막아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 개입이나 편성 압력 같은 불투명한 개입을 근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후 평가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후견주의를 벗고 진정한 국민적인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대 정치 권력의 필요에 의해 모두 사장되었습니다. 개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동안. 뒤로 수신료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4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한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동합징수로 돌아갔는데 또 큰 저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진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영방송 자체를 우리 국민이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자는 얘기죠. 수신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항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수신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독일이나 핀란드처럼 방송세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상업적인 재원에 쉽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공공적인 재원의 필요성을 유럽 국가들은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 체계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넘어왔네요. 감사합니다. 방송 정책을 보면 한국의 공영방송들은 시장적인 경쟁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시장에서 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잘 한다는 거고요. 약점은 상업방송과 차별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공공적인 지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방송 채널까지만 해도 그래도 시장을 방어했는데 스마트폰이 성장하고 디지털이 시장을 지배한 이후가 되면 저는 상당히 이제는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체인지가 됐다는 얘기죠. 2011년부터 이제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은 반토막을 넘어 3분의 1 토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부진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청률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미디어 구조 자체가 방송에서 비방송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KBS나 SBS나 MBC가 뭘 좀 잘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최소한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공감대가 저는 적어도 미디어 학자들 사이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죄가 있었고 상흔이 있었고 후견주의 관행이 있었고 등등등등 해서 각종 오해와 공격까지 엄청나게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오해와 공격은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뭐 그건 우리 한국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이상적인 하이브리드 체제를 만드느냐에 관건이 걸려 있고 이 하이브리드 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존의 공영방송을 공영미디어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의 허브로 삼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테크놀로지 결정론의 시대에 지금 도달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압축적인 근대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했고 성장주의적 사고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모두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공영방송이 반시장적이고 반경쟁적이고 반테크놀로지적이고 반혁신적이고 심지어는 반미래적이고 반진화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영방송이 이런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일종의 저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공적 조직과 위상과 관련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효율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친정치적, 친노조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오해거나 아니면 마타도하다. 특히 반미래적이라는 얘기도 그렇다. 구시대의 잔존물 아니겠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free and responsible이라는 자유롭고도 책임을 다하는 체제를 적어도 이상적인 체제를 여기고 있다면 지금의 형식적이고 양적인 어떤 풍요가 바로 질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 같은 그런 평화 같은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2번. 감사합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 상당히 양가적이다. 우리가 디지털 정부나 디지털 투표 뭐 등등 여러 가지 디지털이 앞에 들어간 그런 그 조어들이 좋은 조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감시나 디지털 중독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언어고요, 조어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디지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디지털 감시나 디지털 중독이 갖고 있는 해악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엄청난 해악이 존재하는데 이게 되게 금방 넘어가는군요. 3. 효율이나 편의 같은 산업적인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얼마나 민주주의와 공론장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도 평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방적인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고 전망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리스크 거버넌스입니다. 뭔가 해악이 설사 실증적으로 증명된 해악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방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 안에 방송이나 텔레비전에 했던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우리가 지금 다 없앴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규제들이 의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정책과 전방적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공영 미디어의 필요성을 더욱 자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 에코체인버, 필터 버블, 플랫포마이제이션, 양극화 등등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들인데 이건 뭐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들이닥치고 있고요. 하나같이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화의 테이블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극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실증적으로 이 위기들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나 아직 그 공영 미디어가 확고하게 모델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유럽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뭔가 해답이 있는 그런 비전이나 전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분명하게 형태화된 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에도 필수적일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죠.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고 평화 인권 포기할 수 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교차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양극화 극단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처방인데, 이 교차 대화의 전제 조건이 진짜 뉴스고요. 또 다원적인 포용입니다.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공영방송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다면, 문제는 이걸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공영방송이 스스로 실증을 못했다는 부분인데,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이 두 개는 사실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선택을 가지고 미래를 구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경책 선택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지고지순한 것 같지만 항상 개인의 선택의 집적은 별로 좋지 않은 방향성이 있어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든지, 자극 경쟁이 벌어진다든지, 편승 선택이 벌어진다든지, 에코 체인버 같은 게 벌어진다든지, 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 같은 낡은 모델, 이제 어느 정도는 낡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 낡은 모델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방송이 OTT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이 시민 친화적 디지털 어포던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검증된 정보, 고품질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이 가치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제를 무조건 생산한다, 이것도 아니지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반혁신적이고 반선택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이 그간의 오히려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건 달리 얘기하면 공영방송의 시스템적인 지시, 사회적 지원 체계가 그만큼 미흡했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공영방송의 약점이 있습니다. 엘리트주의와 게이트키핑, 네, 여러 지배 요소들이 공영방송에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포퓰리즘의 문제도 여전히 시청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조직의 안일과 부패도 거기서 생겨납니다. 네. 그간에는 외부 효과는 중시했는데 내부 효율은 경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져 왔는데, 그렇다고 이제 내부 효율만을 가지고 외부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제 그런 판단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도 함께 버리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외부 효과와 내부 효율을 적어도 견주어야 하는 비례적 사고라도 필요하다. 네, 그건 물론 이제 공영방송이 잘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책무협약이나 사후평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공영방송을 감시하고 공영방송에 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영방송에서 굉장히 필요한 전문직주의는 계속 권장되고 지원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공영방송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제 방송 3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 실험적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물꼬는 이제
한 번은 텄으니까 이제부터 더 후견주의적인 그런 압력들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상업방송이 그렇다고 더 많은 정치적 자율성을 갖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화와 양가성 이 개념들이 서로 합쳐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대값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하이브리드 체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가 가치제를 생산하는 기업 또는 방송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젠 공영방송에 기회를 줘야 된다. 시장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온정적이었습니다만 이제 시장은 공영방송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시장에 기대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사회적 기후 지원 체계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시장을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부차화되고 있다는 변화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스스로의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추세들,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고 있는 추세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테크놀로지 자체가 아니라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그걸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향성, 그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공영 미디어가 되는 단계는 이런 정도를 단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무엇을 공급할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 기준을 통해서 시장을 보완하고 어떻게 공급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민주적 책임적 활용 기준.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이 폭발을 우리가 또 보완하고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상적인 하이브리드 체제가 만들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항재 교수님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시부터 다시 주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커피와 쿠키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